이리고 부르지 마. 지금 부르면 우리 여행 완전 망해, 여보. 먼저 체크아웃해. 오늘 하면 환불돼. 저는 그 말을 뇌출혈로 쓰러져 바닥에 엎어진 채 들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오는데 아들 부부는 제 앞에서 무언가 믿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기록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5년째 비어 있었어요. 남편 광수가 떠난 자리, 그 빈자리에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올해로 72였죠. 하지만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씩 게이트볼 모임에 나갔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난간을 급히 붙잡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발밑이 휘청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3분쯤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2층에 사는 김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혜월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김 선생님은 몇 번 더 확인하시다가 조심히 내려가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공원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평소엔 가볍게 걷던 길인데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무거웠죠.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를 지나고 연못 주변을 돌고 평소처럼 운동기구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런데 철봉을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늘 정성스럽게 차렸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숟가락을 들려는데 또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심하게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과민하게 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민준이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지금 먹으려던 참이야.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다정했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계획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시죠. 일본? 갑자기 오사카하고 교토요. 온천도 있고 경치 좋은 데 많고 3박 4일인데 전부 저희가 모실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먼저 여행을 제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는데요. 수진이도 괜찮대? 며느리 수진이 이름을 꺼내자 민준이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 네.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가요? 결혼식 날 제 손도 제대로 안 잡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효도를 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왜일까요?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날 저녁 게이트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 운동장에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친구들이었어요. 순자, 영희, 경숙이 모두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혜월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순자 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던 분이에요. 사람 얼굴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아차리는 분이었죠. 아, 그냥 요즘 좀 어지럽고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지럽다고? 어떻게 어지러운데?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냥 가끔 시야가 흔들리고 손도 좀 떨리고. 병원은 갔어? 아직. 다음 주에 아들이랑 여행 가거든. 그 뒤에 가려고. 그 말을 듣자 순자 언니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여행? 민준이가? 갑자기? 응. 일본 온천 여행이래. 효도한다고. 순자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에이, 좋네.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뭐. 하지만 순자 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혜월아, 내가 병원에서 30년 일하면서 많이 봤는데 말이야. 갑자기 부모한테 여행 보내준다는 자식들 조심해야 해. 무슨 소리야, 언니. 진짜야. 재산 노리고 그러는 경우 많아. 특히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며? 더 조심해. 순자 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애 아니야. 어릴 때부터 착했어. 그리고 내가 재산이 뭐가 있다고.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시세로 20억 정도 될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예금으로 3억, 주식으로 2억 정도 있었고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여행 일정이랑 호텔 이름 나한테 보내줘. 순자 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것저것 생각했죠. 민준이 얼굴, 수진이 얼굴,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수진이가 물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요즘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대요. 그때 저는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눈빛, 그 날카로운 시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준이가 빌려간 5천만 원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급해서 석 달만 빌려줘. 꼭 갚을게.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독촉할까 하다가 아들한테 야박한 엄마가 되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는 하고 계시죠? 응. 참, 엄마 핸드폰에 낙상 감지 기능이란 게 있대요. 요즘 노인 낙상 사고 많다던데 제가 켜드릴게요. 그게 뭔데? 넘어지면 자동으로 녹화되고 연락 가는 기능이래요. 안전한 거예요. 그날 오후 민준이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던 아들이 연달아 찾아오니 어색했어요. 민준이는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뭔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낙상 감지 기능 활성화. 휴대폰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와 함께 낙상 감지 자동 녹화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가서 많이 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민준이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설정 화면을 켰더니 낙상 감지 시 자동 녹화 및 긴급 연락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낙상 감지 시 전후 10분간 영상과 음성이 자동으로 녹화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다가 또 어지러웠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식탁에 엎드렸어요. 한 10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소파까지 가서 누웠죠. 병원에 가야 하나? 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면 여행이었어요. 아들이 준비한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게, 챙겨주는 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같았습니다. 출발 이틀 전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우리 집에 제대로 온 적이 없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가서 푹 쉬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에서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선물로 받은 한우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순자 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부모한테 잘해주는 자식들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자식이 나를 해칠 리 없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그저 뒤늦게라도 효도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세면도구, 그리고 약들을 챙겼어요.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까지 평소보다 2배로 챙겼습니다.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거예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광수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떠납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3박 4일 여행이에요. 기대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6시에 민준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경적을 2번 울렸어요. 저는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난간을 꽉 붙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차 뒷좌석에 짐을 실으려는데 수진이가 조수석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트렁크를 열어줬지만 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빨리 타세요. 공항 막히면 안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겨우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수진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 소리가 커서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어요. 아니, 라디오 소리만 시끄러웠다고 해야겠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색해졌을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내며 빠르게 걸어갔어요. 민준이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의자 있으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저희가 수속할게요. 같이 가면 안 되니? 사람 많으니까 엄마는 편하게 기다리세요. 민준이는 제 캐리어를 끌고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카운터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나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탑승권 3장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요. 좌석이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니? 이코노미석이 다 차서요. 엄마는 27A, 저희는 12BC예요. 저는 탑승권을 받아들었습니다. 27A. 맨 뒤쪽 창가 자리였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비행기 앞쪽에 앉는다는 말이었죠. 3박 4일 효도 여행이라더니 비행기에서부터 떨어져 앉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좌석 변경은 안 되니? 지금은 만석이라서요. 비행시간 2시간 반이니까 금방이에요. 민준이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걷는데 자꾸 숨이 찼어요. 수진이는 저보다 훨씬 앞서 걸었고 민준이는 수진이 옆에 붙어서 걸었습니다. 저는 혼자 뒤에서 따라갔어요.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순자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월아, 호텔 이름이랑 주소 보내줘. 혹시 모르니까. 저는 민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호텔 이름이 뭐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탑승 준비해야 돼요. 민준이는 대충 답하고는 수진이와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 화면을 함께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맨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좌석에 앉으니 화장실 바로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부딪힐 것 같았어요.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려는데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옆자리 젊은 남자가 도와줬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떠나온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자놀이를 짚었어요. 숨을 깊게 쉬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젊은 여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 좀 주시겠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네, 잠시만요. 승무원이 가져온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머리 아픈 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12번 줄까지 가서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약 좀 있니? 수진이도 눈을 떴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멀미하시나 봐요.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 이게 멀미가 아니라.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승객들 불편해요. 자리 가서 쉬세요. 민준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승객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뒷자리로 돌아갔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2시간 30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렌터카 시간 맞춰야 해요. 빨리 걸으세요. 미안하다. 다리에 힘이 없네. 에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묻어나는 한숨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를 받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수진이와 민준이는 일본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일본어를 잘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차에 타고 교토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거리라고 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리가 계속 아파서 잘 수 없었어요. 교토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에 있었어요. 건물이 낡아 보였습니다. 온천 호텔이라고 했는데 입구부터 허름했어요. 여기가 온천 호텔이니? 네, 조용하고 좋대요. 민준이는 대충 대답하고는 프런트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로비는 좁았고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방은 5층이고요. 저희는 3층이에요. 수진이가 열쇠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가운 금속 열쇠였어요. 같은 층은 안 되니? 방이 없대요. 불편하시면 전화하세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민준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짐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카펫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500이 호실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복도 천장을 보니 CCTV가 달려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깥 풍경은 주차장뿐이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누워버리고 싶었지만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저녁은 어떻게 하니? 아,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편의점에서 뭐 사다 드릴게요. 편의점? 네, 오늘은 피곤하시잖아요. 내일 제대로 된 거 먹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3박 4일 효도 여행, 첫날부터 편의점 도시락이라니요. 1시간쯤 지나 민준이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자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요. 저희는 먼저 먹었어요. 어머님도 드시고 푹 쉬세요. 같이 먹으면 안 되니?
저희 피곤해서요. 내일 봐요. 민준이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삼각김밥 2개와 물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도 좁았어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씻고 나오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은 더 퀭해졌고 입술은 파리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순자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부모한테 여행 보내준다는 자식들 조심해야 해. 재산 노리고 그러는 경우 많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순자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교토 왔어. 호텔 이름은 시티 비즈니스 호텔이야. 주소는 잘 모르겠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혜월아, 괜찮아?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내가 일본어 하는 친구 있으니까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문자를 주고받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여행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욕실로 가려다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한 10분쯤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을까요? 간신히 일어나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자고 하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건 멀미가 아니에요. 뭔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설정 화면에 낙상 감지 기능 활성화됨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민준이가 켜준 기능이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작은 기능이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침대 시트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악몽을 꾼 것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더 부어 있었고 눈동자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린 뒤에야 받았어요. 네, 엄마. 목소리가 잠에 덜 깬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좀 이상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요? 왜요? 어제부터 계속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열도 나는 것 같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뭐래? 민준이가 수진이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필요해요. 오늘 일정 소화하시고 내일 보죠. 병원은 한국 가서 가도 돼요. 하지만 저희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아침 먹으러 가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어요. 억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서 혈압약을 꺼내 먹었어요. 하지만 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어요. 9시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와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으셨네요. 수진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9시 5분이었어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오늘 호텔에서 쉬실래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수진이의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러길 바랐다는 듯이요. 아니야, 같이 갈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남겨지기 싫었어요. 이상하게 불안했거든요.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우동이 나왔어요. 저는 국물을 떠먹으려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대로 드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손이 좀 떨려서. 에휴, 저희 오후 일정 빡빡한데.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빠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도 말없이 우동을 먹었어요. 저는 겨우 몇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첫 번째 일정으로 기요미즈데라에 갔습니다. 유명한 절이라고 했어요. 주차장에서 절 입구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올라가야 해요. 민준이가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10걸음도 걷기 전에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앞서 가던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빨리 안 오세요?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애인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올라가실 거예요? 입장료 다 냈는데.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도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봤어요. 엄마, 천천히라도 올라오세요. 위에서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저를 두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올랐어요. 20분쯤 걸려 겨우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내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벤치를 찾았습니다. 앉아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인증샷 남겨야죠. 수진이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제대로 서세요.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니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 빨리 다녀오세요. 다음 일정 있어요. 화장실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을 꽉 붙잡았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변기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침에 먹은 우동이 전부 나왔어요. 토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화장실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뭐 하신 거예요? 30분이나 기다렸어요. 미안해. 토해서. 토했어요? 왜요? 모르겠어. 몸이 안 좋아.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는 한숨이 아니었어요. 귀찮다는 한숨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 가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정을 취소하면 민준이와 수진이가 더 화낼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혼자 호텔에 남겨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교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라멘집에 갔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줄을 서서 40분을 기다렸어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라멘이 나왔을 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또 핀잔을 들을 것 같아 억지로 먹었어요. 국물을 마시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떨어뜨리세요? 옷에 다 튀잖아요. 수진이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짜증이 역력한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저는 사과하며 옷을 닦았습니다. 국물 자국이 옷에 여러 개 묻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금각사로 갔습니다. 햇빛이 뜨거웠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기온이 30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어요. 물 좀 사줄 수 있니? 자판기 저기 있으니까 알아서 사드세요. 수진이가 자판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동전을 찾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동전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동전을 주워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준이는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사진 찍어야 해요. 민준이는 저를 두고 수진이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물을 사서 벤치에 앉았어요. 물을 마시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내내 절과 신사를 돌아다녔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쉬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저녁 6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간신히 버텼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옷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누워 있었을까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어떻게 하실래요? 못 먹겠어. 너무 힘들어. 그럼 편의점에서 뭐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먹고 와. 알겠어요.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약을 먹으려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 9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안 됐어요. 기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무릎으로 기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효도 여행인가요? 이게 가족 여행인가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구토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서 위액만 나왔어요. 쓴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손으로 세면대를 짚고 일어서려는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간신히 침대까지 돌아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2개로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해봤지만 계속 2개였어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도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진짜 안 좋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10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내일까지만 참아요. 모레 한국 가잖아요. 거기서 병원 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추웠어요. 한여름인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언니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한국에 계신 언니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걱정만 끼칠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11시쯤 머리가 더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베개를 껴안고 신음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여행 피로가 아니라는 걸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배터리가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낙상 감지 기능 활성화됨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이 기능이 작동하겠구나. 그럼 누가 알게 될까? 민준이가 올까? 수진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은 더 끔찍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눈은 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약간 처져 보였어요. 손으로 만져봤는데 감각이 둔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려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지만 물이 입 한쪽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입에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추를 끼우는 게 불가능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3개를 끼웠어요. 나머지는 그냥 뒀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9시였어요. 벨소리가 5번 울린 뒤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준아, 엄마 정말 이상해. 얼굴이 마비된 것 같아. 병원 가야 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요? 어제도 그랬잖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비행기 타고 한국 가잖아요. 거기서 병원 가면 되죠. 아니야,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얼굴이 삐뚤어졌어. 에이,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씻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준아, 제발. 엄마, 저희 오늘 아라시야마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대나무 숲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10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오늘만 힘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물을 마시는데 반 이상이 입 밖으로 흘렀습니다. 턱을 타고 옷에 떨어졌어요. 10시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온몸을 기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귀신 같았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민준이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한다고. 에휴, 오늘 날씨 좋은데. 그냥 가요. 바람 뿌면 나아질 거예요. 수진이는 제 말을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걸을 수 있죠? 응, 겨우. 차를 타고 아라시야마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토할 것 같았거든요. 아라시야마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도 수진이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 에이, 사람 많으니까 지금 찍어야죠. 억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본 그 사진에서 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은 평평했지만 저한테는 등산로 같았어요. 10m를 걷고 쉬고 또 10m를 걷고 쉬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느려요? 저희 점심시간 맞춰야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다리가 안 움직여. 에휴, 진짜. 수진이는 혀를 차고 민준이한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앞서 걸었습니다. 대나무 숲 입구에서 저는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주저앉듯이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서 좀 쉴게. 너희끼리 구경하고 와.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여기 앉아 있을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대나무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옆에 앉은 일본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다이조부 데스까? 괜찮냐고 묻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 민준이와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둘 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좀 나아지셨어요? 아니, 더 안 좋아. 그럼 호텔 가실래요?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호텔로 가자. 더는 못 버티겠어. 에휴, 점심도 안 먹고요? 저희 배고픈데. 너희끼리 먹고 와. 엄마는 호텔에서 쉴게. 차에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온몸이 아팠어요.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5층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저희 점심 먹고 올게요. 푹 쉬세요. 응. 민준이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옷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웠어요. 천장이 계속 돌았습니다. 1시간쯤 누워 있었을까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겨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5걸음이 50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문지방을 넘는데 발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변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했지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일어섰어요. 휘청거리며 세면대를 짚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왼쪽 눈꺼풀이 처져 있었습니다. 입도 한쪽으로 삐뚤어졌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어눌했어요.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로 돌아가는 길에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한 5분쯤 그렇게 있었어요. 시야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주워서 침대로 갔어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정말 위험해. 구급차 불러줘.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받았어요. 혜월아, 왜? 언니, 나 이상해. 얼굴이 마비됐어. 뭐? 얼굴이 마비됐다고?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고 입도 삐뚤어졌어. 팔다리에도 힘이 없고. 혜월아, 그거 뇌졸중 증상이야. 당장 병원 가야 해. 민준이한테 말했는데 안 들어. 뭐? 지금 어디 있어? 호텔방에 혼자 있어. 혜월아, 들어봐. 당장 119 불러. 아니면 호텔 프런트한테 가. 당장? 순자 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발이 꼬였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균형을 잡았어요. 5걸음을 걸었습니다. 문까지 3미터 정도 남았어요. 하지만 그 3미터가 30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더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삐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바닥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뭐라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공만 잡았어요. 쿵! 등과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귀에서 웅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에서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옆을 보니 침대 밑으로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탁자에서 함께 떨어진 거예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글자가 떴습니다. 낙상 감지됨. 녹화 시작. 휴대폰이 제가 쓰러진 걸 감지한 거였어요.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알겠구나. 내가 쓰러졌다는 걸. 도움이 오겠구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있고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누가 이 영상을 볼까요? 언제 발견될까요? 두려웠습니다. 혼자 이렇게 누워서 죽는 건 아닐까? 민준이는 올까? 수진이는 도와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은 움직였어요. 눈물샘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등에 닿은 마룻바닥이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천장의 형광등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없었어요. 눈꺼풀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5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계는 탁자 위에 있었고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에서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화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3번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민준이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목구멍에서 기식음만 났습니다. 아까 쿵 소리 났는데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쓰러진 소리를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예비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운 저를 봤어요.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민준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응할 수 없었어요. 눈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민준이가 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따닥따닥 들렸습니다. 어머, 진짜 쓰러지셨네. 수진이의 목소리는 놀라기보다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야 해.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수진이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뭐해? 빨리 불러야지. 여보, 진정하고 생각 좀 해봐.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119 부르면 어떻게 돼? 우리 여행 완전 망하는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해?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가잖아. 거기 가서 병원 가면 되지. 수진아, 이건 아니야.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당신 엄마 연세가 얼마인데. 72이잖아. 그 나이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아. 수진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119 부르면 우리 책임 문제 돼. 일본 경찰 조사받고 보험 문제 생기고 복잡해져. 수진이가 민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왜 이 여행 온 거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재산 정리하려고 온 거잖아. 유언장 쓰게 하려고. 수진이의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효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119 부르면 그거 다 물거품이야. 이미 우리 빚이 얼만데.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그냥 자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일 아침에 발견된 걸로 하면 돼. 그건 안 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 없는 목소리였어요. 당신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 집 경매 넘어가면 어쩌려고. 수진이가 민준이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식 위해서라면.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해 못해. 절대 이해 못해.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체크아웃이나 하자.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체크아웃? 내일 체크아웃인데 오늘 하면 환불받을 수 있어. 여기 규정이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우리 지금 여유 있어?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캐리어를 가리켰어요. 짐 정리해. 우리 방에 옮기자. 수진아,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야? 회사 부도나면? 집 없어지면?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를 보고 수진이를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민준이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의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와. 복도에서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걷는 소리였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도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고요해졌습니다. 정적만이 방을 채웠어요. 바닥에 놓인 휴대폰은 계속 녹화 중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 민준이의 눈물, 체크아웃하자는 말, 모든 게 기록됐어요. 복도의 CCTV도 그들을 찍고 있었을 거예요. 캐리어를 끌고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버려졌다는 것만 알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바닥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욱신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10개월 뱃속에 품었던 그 아이가 나를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엄마를 두고 체크아웃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가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어요. 귓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혼자 이렇게 죽는 건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보름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광수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요.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해워라, 힘내. 하지만 환청이었죠.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낙상 감지 기능은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주세요. 죽기 전에 발견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는 채로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시작됐습니다.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달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보이지 않았고 휴대폰은 바닥에서 꺼진 채였어요. 그저 어둠과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에어컨은 계속 차가운 바람을 내뿜었어요. 저는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침대 위에 있었고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몸통, 팔로 냉기가 퍼져나갔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갈증이 심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혀는 두껍게 부어올라
입천장에 들러붙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침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가끔은 너무 아파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옆구리에서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끈적끈적한 액체였어요. 쓰러질 때 부딪힌 곳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가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지나가는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행복한 여행객들이겠죠. 저는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목구멍에 힘을 줬어요. 하지만 신음만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문 밖까지 들릴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남편 광수가 나타났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해워라, 힘내. 조금만 버텨. 남편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으려 했어요. 하지만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다시 천장만 보였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5살 때였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었죠. 엄마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렸어. 엄마 예쁘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엄마 그림이었어요. 그때 민준이는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순수하게, 진심으로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엄마보다 돈이 중요해진 걸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눈가가 젖었어요. 귀로 눈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밤을 버텨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와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이미 떠났을 테니까요. 6시쯤 됐을 거예요. 복도가 조금씩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을 먹으러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7시가 지났습니다. 8시가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9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하우스키핑? 일본어로 청소하러 왔다는 말이었어요. 호텔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끙끙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문 밖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청소 직원은 그냥 갔어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문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어젯밤에 이미 체크아웃 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이 방이 빈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11시가 지났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혔어요. 혀는 바짝 말라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갈증보다는 덜했어요. 물이 없으면 사흘을 못 버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하루 가까이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정오쯤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급한 목소리로 일본어를 주고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502호실이 맞나요? 네, 체크아웃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문 열어봐야겠어요.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오마이갓. 여자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본인 직원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 발소리가 급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명,
아니 3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호텔 직원인 것 같았어요. 제 눈은 이미 떠져 있었습니다. 그를 볼 수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일본인 남자였습니다. 눈이 떠져 있어요.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질 못해요. 빨리 119. 다른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빠른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치, 상태, 긴급성 등을 말했습니다. 구급차 오고 있어요. 10분 정도 걸린대요. 담요 가져와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한 직원이 달려나갔습니다. 곧 담요를 들고 왔어요. 제 몸을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곧 병원 가요. 직원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울고 계세요. 의식이 있네요.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어요? 체크아웃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젯밤 7시예요. 뭐라고요? 그럼 이분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휴대폰 있나요? 한 직원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어요.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배터리가 거의 없네요. 20%. 연락처 찾아봐요. 직원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깐, 이건 뭐죠? 녹화 파일이 있어요. 녹화 파일이요? 낙상 감지라고 써 있어요. 어젯밤 2시에 녹화됐네요. 직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봐요. 구급차 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때요?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질 못해요. 한쪽 얼굴이 마비된 것 같고요. 뇌졸중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해요.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어요. 들것 준비. 들것이 왔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들것에 눕혀졌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투숙객들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났어요. 호텔 직원들이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루 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병원 가고 있어요. 힘내세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젊은 일본인 남자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일본어였어요. 병원에 미리 연락하는 소리였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 70대 여성, 의식 있음, 좌측 마비.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창밖으로 교토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일본의 풍경이었어요. 이틀 전만 해도 관광지로 봤던 거리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들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어요.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인계했습니다. 즉시 CT.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복도를 지나고
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차가운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CT 촬영기였어요. 위잉 소리가 났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모니터를 보며 뭐라고 말했어요. 뇌출혈이 맞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는요? 연락 안 돼요. 호텔에서 혼자 발견됐대요. 일단 수술부터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저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취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천장의 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습니다. 수술실이 아니었어요. 다른 방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려 했습니다. 조금 움직였어요. 목이 움직였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간호사들이 보였어요. 모니터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제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몸에는 온갖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패드가 붙어 있었어요. 코에는 산소 튜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일본인 여자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할머니, 제 손가락 보이세요? 의사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 손가락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동자로 따라갔어요. 움직였습니다. 훌륭해요. 수술이 잘 됐어요. 많이 회복하셨네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눌했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지났어요. 어제 수술했고요. 이틀이요. 저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요. 저를 버린 아들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네, 이미 연락했어요. 담당 영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리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총영사관 박진우 영사입니다. 영사가 제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네, 살아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발견되셨다고 들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저를 버렸다고요. 죽어가는 엄마를 두고 체크아웃 했다고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영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왔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를 두고 갔어요. 영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고 갔다고요? 제가 쓰러졌는데 구급차를 안 불렀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영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타이핑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혜월이요. 아드님 성함은요? 박민준이요.
영사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네, 저 박진우예요. 박민준 씨 출국 기록 좀 확인해 주세요. 네, 급합니다. 잠시 후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아드님은 어제 오후 인천행 비행기 타셨어요. 어제요. 저는 수술대 위에 있었고 민준이는 비행기를 탔어요.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요. 혜월 씨, 혹시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행 제안부터 시작해서 일본에서 아팠던 것, 쓰러진 것, 민준이와 수진이가 와서 본 것, 그들의 대화까지요. 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119 부르지 말자고, 체크아웃 하자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혜월 씨, 이건 심각한 사안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사가 가방에서 투명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제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호텔방에서 발견됐어요. 제 휴대폰이에요. 네, 그런데 특이한 기능이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영사가 휴대폰을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충전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낙상 감지 자동 녹화 기능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켜준 거예요. 넘어지면 자동으로 녹화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영상이 저장돼 있어요. 영사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제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었어요. 옆에서 찍은 각도였습니다.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화면엔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선명했어요. 여보, 빨리 와봐. 어머, 진짜 쓰러지셨네.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야 해. 잠깐만. 그리고 그 대화가 나왔습니다. 119 부르지 말자는 말, 체크아웃 하자는 말, 모든 게 녹음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듣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민준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전부 녹음됐어요. 15분 정도요. 그럼, 네, 증거가 돼요. 명백한 증거예요. 영사가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에서 이것도 제공했어요. 그게 뭔데요? 복도 CCTV예요. 시간대를 확인해 봤더니 오후 3시 47분에 아드님과 며느님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게 찍혔어요. 영사가 노트북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복도가 보였어요. 502호 앞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제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자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라졌어요. 호텔 프런트 기록을 보니 그 시간에 체크아웃했고 룸차지 환불까지 받았대요. 영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환불까지요. 죽어가는 엄마를 두고 환불을 받았다고요. 혜월 씨, 이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어요. 존속유기 미수죠. 존속유기요?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게다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요. 영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한다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증거들은 보관해둬야 해요. 영사가 USB와 휴대폰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단 혜월 씨 친구분한테 연락드렸어요. 순자 씨라고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있더라고요. 순자 언니한테요? 네,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내일 일본으로 오신대요. 순자 언니요. 제 말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드님한테도 연락했어요. 민준이한테요? 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했어요. 놀라더라고요. 뭐래요? 어머니를 찾고 있었대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찾고 있었다고요. 걱정했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영상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혜월 씨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영사가 일어섰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영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소해야 할까요? 제 아들을요. 제가 10달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엄마를 두고 환부를 받았어요. 그게 제 아들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었어요. 교토의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기로요. 이번만큼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배신당한 사람으로서 싸우기로 했어요. 휴대폰에 남은 그 영상, 복도 CCTV, 호텔 기록, 모든 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진실은 드러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언니가 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이 열리고 언니가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혜월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언니.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언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이 바보야. 지금 사과할 때야. 언니가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손길 같았어요. 영사님한테 다 들었어. 그 나쁜 것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비행기 탔대. 오늘 오후에 도착한대. 뭐? 영사님이 연락했나 봐.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오겠다고요. 오후 3시쯤 박진우 영사가 다시 왔습니다. 뒤에 민준이와 수진이가 따라왔어요. 민준이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수진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막아섰어요. 감히 얼굴을 들고 와?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박 영사가 나섰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였어요. 민준 씨, 수진 씨, 일본 도착하셨을 때 어머니 찾았다고 하셨죠? 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박 영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호텔 기록을 보니 이틀 전 오후 3시 47분에 체크아웃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오후 2시경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나섰어요. 어머님이 쉬신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나온 거예요. 먼저 나왔다고요?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겠네요? 네, 그럼요. 수진이는 당당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박 영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호텔 CCTV를 보면 두 분이 캐리어를 끌고 황급히 나가시던데요. 어머니 캐리어도 같이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부탁하셨다고요?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박 영사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복도를 빠르게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오후 3시 47분이에요. 그리고 박 영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이에요. 낙상 감지 기능이 자동으로 녹화한 거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쓰러진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수진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보, 빨리 와봐. 어머, 진짜 쓰러지셨네.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야 해. 잠깐만.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생각 좀 해봐. 지금 119 부르면 어떻게 돼? 우리 여행 완전 망하는 거야. 영상 속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119 부르지 말자는 말, 내일까지 기다리자는 말, 체크아웃 하자는 말이 모두 나왔어요. 먼저 체크아웃이나 하자. 체크아웃? 내일 체크아웃인데 오늘 하면 환불받을 수 있어. 그 말이 나오자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맥락이 잘린 거예요. 전후 사정을 모르면. 맥락이요? 뭐가 잘렸는데요? 박 영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환불받으려고 체크아웃 했다고요?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영상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요? 이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순자 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일본까지 모시고 왔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언니가 수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박 영사가 막았어요.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법적으로요? 웃기네요. 우리가 범죄자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속유기 미수에 해당해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를 방치하고 떠난 거니까요. 박 영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일본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국 경찰과도 공조 중이고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네, 엄마. 넌 날 죽게 내버려뒀어. 엄마,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 민준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괴로웠어요. 수진이가 계속. 당신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수진이가 민준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동의했잖아. 회사 살려야 한다고, 집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를 버리잔 건 당신이. 이 사람이 진짜.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밖에서 쳐다봤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박 영사가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경찰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경찰서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조사받으셔야 해요. 엄마 저 좀. 민준이가 저한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엄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엄마, 제발, 제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일본 경찰이 왔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중환자실에 들어왔어요. 박민준 씨, 한수진 씨, 같이 가시죠. 잠깐만요. 우리 변호사 부를게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하세요.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뒤돌아보며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해졌어요. 순자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해워라. 잘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제 끝난 거야, 언니?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거야. 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의를 세울 차례였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왼쪽 팔다리가 아직 약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제 옆을 지켜줬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박진우 영사도 자주 들렀습니다. 법적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한국 경찰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어요. 존속유기 미수로요. 일본에서는요? 일본 경찰도 조사했어요. 하지만 범죄 발생지가 일본이라 복잡해요. 양국이 협력해서 처리하기로 했대요. 박 영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출국 금지는 안 됐지만 조사는 계속돼요. 그렇군요. 혜월 씨도 귀국하시면 경찰 조사받으셔야 해요.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무엇이든 할 준비가요. 2주일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이 동행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혜월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 영사와 순자 언니가 저를 감싸줬어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 박 영사가 기자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며칠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회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흘째 경찰이 왔습니다. 강력팀 형사 2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혜월 씨. 진술 들으러 왔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행 제안받은 날부터 일본에서 쓰러진 것, 민준이와 수진이가 저를 버린 것, 호텔에서 방치된 밤까지요. 2시간 넘게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휴대폰 영상, 호텔 CCTV, 체크아웃 기록까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송치할 겁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도 조사받았어요.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민준 씨는 수진 씨가 주도했다고 하고 수진 씨는 민준 씨도 동의했다고 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했어요. 존속유기 미수와 존속학대 혐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소개해준 여성 변호사였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혜월 씨, 이 사건은 승소 확률이 높아요.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변호사 김지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도 준비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요. 손해배상이요? 치료비, 정신적 피해, 모든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도 하셔야 해요. 생전 증여한 거 있으세요? 아들 명의로 된 계좌가 좀 있어요. 회수하세요. 지금 당장요.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은행에 갔습니다. 순자 언니가 동행했어요. 박민준 명의 계좌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본인 아니신데 가능할까요? 제가 예금주예요. 명의만 아들로 해둔 거예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은행원이 확인했어요. 아, 네. 가능하시네요. 1억이 넘는 돈이 제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생전 증여 취소 절차도 밟았어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새 유언장을 썼습니다. 박민준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모든 재산은 노인 학대 예방 재단에 기부한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생겼어요. 2달이 지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객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피고인석에 민준이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많이 야위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피고인 박민준, 한수진의 존속유기 미수 및 존속학대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저를 일본 호텔 방에 방치한 경위가 자세히 나왔어요.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119 부르지 마. 지금 부르면 여행 완전 망해. 먼저 체크아웃 하자. 환불받을 수 있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걸 알면서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떠났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은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으나 배우자의 강요에 못 이겨 그렇게 했습니다. 고의성이 약합니다. 배우자 탓을 하고 계신가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박민준 피고인도 명백히 동의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도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은 의학 지식이 없어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단순히 여행 일정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사람이 쓰러졌으면 119를 불러야 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검사가 따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매우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있었고 탈수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방청객들이 또 술렁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 박혜월 씨,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낳고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어가는데 환부를 받았어요. 제 목숨보다 돈이 중요했던 거죠. 엄마.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미 아들이 없습니다. 제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효도 관광 속 존속유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어요. 인터넷 댓글도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버릴 수가 있어? 환불받았다는 게 진짜 충격. 저런 자식들은 감옥에 평생 가둬야 해. 대부분 저를 응원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친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는 존속유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한수진 역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존했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합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수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사에게 뭐라고 소리쳤어요.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더 볼 게 없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혜월아. 정말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두 사람은 각각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했어요. 왼쪽 팔다리가 여전히 약했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순자 언니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놨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뭘? 이제 편하게 쉬어.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일본 호텔방 천장, 중환자실 천장, 법정 천장, 모든 천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간 뒤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민준이가 어릴 때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도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박스에 담고 옷을 정리하고 사진을 앨범에서 빼냈어요. 민준이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준이 방은 텅 비었어요.
이제 그냥 빈방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권유했어요.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혜월 씨, 어떤 감정이 드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해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게이트볼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순자 언니, 영희, 경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혜월아, 많이 좋아졌네. 응, 이제 괜찮아. 공을 치며 땀을 흘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월아,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갈래? 영희가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응, 우리 넷이서 2박 3일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요. 마지막 여행이 너무 끔찍했어요. 걱정 마. 이번엔 진짜 여행이야.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갈게.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파랗고 하늘이 맑았어요. 4명이서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지만 천천히 올라갔어요. 정상의 선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혜월아, 여기서 사진 찍자.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실컷 울어. 순자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를 버린 그날, 난 다시 태어났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넌 이제 자유야. 서울로 돌아온 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대 피해 노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았어요. 저도 아들한테 맞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다른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공감해줬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혜월 씨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나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어요. 참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인 인권단체, 복지관, 지역센터에서요. 첫 강연은 떨렸습니다. 50명쯤 되는 청중 앞에 섰어요. 저는 박혜월입니다. 72이고요.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부터 쓰러진 것, 방치된 밤, 재판까지요.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김지영과 함께요. 노인 학대 예방재단에 전액 기부로 되어 있네요. 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좋은 결정이에요. 강남 아파트도 정리했습니다. 너무 컸어요. 혼자 살기엔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였어요. 복지관 근처였습니다. 새 집은 아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어요.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거였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열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설정 화면을 열었어요. 낙상 감지 기능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능이 저를 구했어요. 진실을 밝혔고요. 고마워. 휴대폰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월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좋아, 갈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을 뻔했어요. 일본 호텔 바닥에 쓰러져서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이겼고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혜월이었어요. 73세 박혜월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70년을 살며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리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자 언니, 영희, 경숙이, 복지관 사람들, 강연에서 만난 분들이요.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무엇이든 맞을 준비가요. 나를 버린 그날 나는 정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예요. 저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을 만나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께 저는 말합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72에 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버린 그날 나는 정말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